예, 장표를 보시면 좀 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전에도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일부 포럼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실전, 현실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글 셰프가 사랑하는 커피 플라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인가에 이제 개발된 겁니다. 커피를 이제 열매를 따면요, 이렇게 생긴 체리 모양의 과일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커피 빈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커피 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펄프라고 하는데 이게 부산물로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뭐 짐작은 가시겠죠. 워낙 빈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래서 전 스타벅스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이제 이거를 자원 재활용도 하고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커피 산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해서요. 이거를 건조하고요. 표준 제품 원점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좀 일부 대체해가지고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뭐 쿠키라든지 머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즉석 그 시리얼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제안했는데요. 마침 또 그 구글에서 이제 내부적 직원 이제 내부 그 식당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인기가 높아져서 뭐 굉장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부산물 활용할 적에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고 많이 알려진 방식대로 하는 건데요. 사실 부산물 활용은요, 뭐 활용하면 좋겠는데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폐기 자원을 재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부 가치 수익이 납니다. 아무래도 부산물 안에는요 기능성 성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제하게 되면은 부가가치 소재화를 할 수 있어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바이오매스 이용률 향상 당연한 거고 연관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하고 화학 소재 그리고 사실은 빠졌는데 바이오 에너지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 당연히 농업도 이제 기반 산업으로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용 창출도 당연히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봤을 적에요. 뭐 기회 요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이오 화학 기술로 원래는 이게 그 부산물 활용하고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뭐 그린 이제 기능성 식이약 소재로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그 뭐 바이오 이제 에탄올 뭐 그런 식으로 연료로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그것 말고도 식품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기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요인은요. 일단은 수거 시스템이 좀 부재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보면요. 바이오매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봄 같은 데 가보면은 밭에서 이제 뭐 태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바이오매스고요. 그거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술의 개발이 좀 부족한 편이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용도가 좀 부족합니다. 외국에는 좀 개발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좀 용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규제 또는 지원책이 좀 있습니다. 뭐 규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산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못했고요. 이거 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이거를 산업체에서 이걸 활용하려면은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관심하고 인지도가 부족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일리톨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나오냐? 다들 생각하실 때는
그 자작나무에서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자작나무 어디냐? 바로 그 이게 옛날에 핀란드의 노키아가요. 원래는 이제 뭐 핸드폰 회사로 알고 있지만 시작은 목재, 뭐 펄프, 재지 이런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 펄프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 폐액이 나오는데요. 예, 침출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추출한 게 자일리톨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돼지 산업의 그 뭐랄까 수익을 높이고자 연구를 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돼지보다는 이딴 쪽으로 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식품 소재로 더 유명하게 됐고요. 자일리톨은 자일로스를 만드는데요. 자일로스는 그 자일란이라고 하는 다당체가 있는 쪽에서는 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작나무에서 안 만들어도 그 자일로스가 있는, 그러니까 자일란이 있는 소재라면은 어느 것이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옥수수, 하모니카 불이라고 하는 그 속대인데요. 이게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다 처리를 해서 자일리톨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 옥수수대로 80% 이상을 생산하고 나머지 뭐 약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니스코에서 그 펄프 만드는 부산물로 자일리톨 만드는 공정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요. 이게 이미 한 70년대 초에 개발된 산업화된 사례입니다. 뭐 요거는 좀 외국 사례였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콩비지를 산업화 부산물 활용해서 식품 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콩비지가 뭐 다 아시겠지만 두유 또는 두부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스낵이라든지 제과제빵, 샐러드, 돈가스 이런 데 들어가서요. 부산물로 이제 뭐 식이섬유 보강 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1년까지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 갔고요. 연간 66만 톤이 발생했고 이거는 뭐 해양 투기라든지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2001년에 그 식품 재활용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식품용으로 재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시키고 연간 1,4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고작 0.1%니까 이거를 다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한 이제 매출, 새로운 가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공 원인으로서는요, 전문가를 활용해서 언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아침 프로그램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나와서 비지가 이제 고영양 소재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일본인들이 비지가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지의 단점이 수분 함량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요. 그리고 운송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건조시킴으로써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어묵이라든지 돈가스, 그러니까 고로케인데요. 이런 쪽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사료용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용이고요. 나머지 폐기물이 여기 0.1%가 식품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콩을 가공할 적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부산물 활용할 적에 콩 얘기를 많이 듭니다. 대두에서 지방을 추출한 다음에 탈지 대두박이 나오면은 이제 소비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백질을 추출하고요. 대두 단백질을 만들고 탈 단백박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이버, 다당체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콩이 좀 묘한 게요.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탄수화물 소재가 거의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추출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것이 주산물이고 먼저 추출해야 되느냐에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주산물이 되겠고요. 적게 들어있는 게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출 공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름 유지 성분은 따로 분리해서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소재를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두 가공할 적에는요, 우리나라는 왼쪽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콩 대두유를 추출하는 공정이고요. 거기에서 단백질 뽑고 뭐 이렇게 가는 공정인데 이쪽 산업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왼쪽에 콩 비지 활용해가지고 그 두유 만들고 두부 만들고 비지 이렇게 나오는 이쪽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외국에서 특히 중국 쪽 아니면 브라질 이런 데에서 워낙 싸게 만듭니다. 근데 싸게 만드니까 국내에서 크러싱하고 경쟁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그 대두유는 그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그 수입산이 싸진 이유가 뭐냐? 부산물을 활용해 갖고요. 재판매를 합니다. 고부가 가치 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그 대두유를 싸게 팔 수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걸로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BG에 대한 재활용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이제 수분 함량이 사료용으로 들어와서 이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컨티뉴어스 믹서를 통해서 수분을 다운시켜서 70% 쭉 떨어뜨려 갖고 최종으로는 5%까지 떨어집니다. 요 이제 컨티뉴어스 믹서랑 프레시 드라이어 요 두 개가 이제 수분을 떨어뜨리는 공정에 해당되고요. 수분이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펄펄라이저라고 해서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덕트는 수분 함량 5%로 해서 입도 크기는 100메시가 패스. 근데 사실은 100메시보다 작은 미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평균 값이 100이 아니고요. 한 70, 6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운 미분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런 콩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뭐 그 일본에 비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미국 쪽인데요. 바라 보리, 그러니까 메가죠. 맥주에 쓰이는 핵심 원료인데요. 맥주를 이제 만들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부산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동물 원래는 사료로 쪽 많이 갔었는데 고부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기능성 동물 사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라보리 분말로 해서 식이섬유 소재라든지 단백질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소재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이제 좀 미부로 나와서요.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용 소재에 대해서 보습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소재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좀 뭐 왕겨 겉보리가 겨 부분을 이제 따로 모아서 알칼리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에탄올로 해서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부산물 재활용을 해갖고 고부가 같이 사업화하는 게 뭐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뭐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물 활용화에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유 쪽을 얘기하겠는데요. 우유는 항상 이제 남아 돌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목장 주인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해서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우유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스프레이 드라이 갖고 분유를 만들게 되는데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서 그만 만들고 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 비용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가요, 유럽 우유에 비하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가격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판매 부진해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유럽인 외국산 수입산 이제 CU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국내 이제 우유 업체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올라가느냐?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빨간색 그래프는요 탈지 우유에 대한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그 전지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U. 근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CU가 그냥 소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탈지우는 적었고 점점점 이게 올라가 됩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거는 지방하고요. 탈지 성분을 분리해 가지고 소재로서 가공하는 게 프로세스가 발달했다. 그 이유를 들 수가 있고요. 결국은 가공용 우유 소비가 증가됐다는 부분을 들 수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목장수는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당 우유 생산량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그럼 왜 대형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소재 가공을 하기 때문에 대형화에서요 안정된 품질로 우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1975년도에는 그 일반적인 시우 소비량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오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여기 분홍색 부분이 치즈입니다. 치즈가 2배로 뛰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유, 시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중에서 비중은 36%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치즈 시장이 이제 발달하면서 시우로 먹기보다는 치즈로 먹는 쪽이 더 개척이 됐고요.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유가공 업체의 수익성을 늘려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소재화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높여갖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물 그러면은 이제 우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재 가공을 하는데요. 소재 가공할 적에 수익성을 내려면은 반드시 부산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요 주산물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왼쪽에는 버터 생산하는 공정이고요. 오른쪽은 치즈 만드는 공정인데 뭐 중간 단계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부산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판매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이런 치즈라든지 우유 그리고 버터 이런 것들의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부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표준화하고 규격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수요처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주는 설비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크 프로덕트라고 되는 이게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따온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세분화하고 하면서 이 각자의 시장을 늘려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공 시장이 커지고요. 우유 소비량이 전적으로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성분을 조성을 보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물과 유고용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고용분은 유지방하고요. 유지방이 아닌 비유지방 고용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 유당 그리고 몇 가지 미네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여기 지방 부분, 요거는 이제 크림이라든지 버터로 가고요. 여기 카제인의 바로 치즈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요. 세퍼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센트리피케이션하고요. 필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가공 공정이 아니라 첨단 바이오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UF, MF 아니면 NF가 그러니까 나노 필터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살균하고 호모게나이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품질 관리도 어렵고 힘든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 회사나 할 수 없고 몇 가지 이 기술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 그리고 나라들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러니한 게 좀 기술의 원료가 어디서 오냐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옛날에 개발한 기술에서 와서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다 퍼지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사실은 유럽에 있는 업체가 이 유가공 소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을 공급하는 메이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청인데요. 유청은 치즈 부산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부산물로서 굉장히 싸게 팔렸습니다. 부산물이 가장 먼저 소비되는 루트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톤당 한 100불 정도로 굉장히 싸게 팔렸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 같은 연구소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요. 요 유청을요. 분리를 냈습니다. 일단은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분리해갖고 단백질만 모았고요.
이걸 또 정제 분리해갖고 WPI라고 단백질 함량 90%짜리 소재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3만 원, 키로당 3만 원 정도로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소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유척이 굉장히 싸고 부산물로 팔렸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역전이 돼서 유가공 회사의 그 수익을 대부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사실 유가공 회사 유가공 그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많지만 그 웨이를 가지고 이런 것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여야지 지속 가능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산물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단백질이 개발하고 최근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요새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 만드는 소스는 부산물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단백질은 애니멀 동물 유래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 유래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 유래에서도요. 웨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부산물 쪽에 이용하는 단백질 소재가 많이 있고요. 식물로 오게 되면 거의 이제 부산물에서 옵니다. 여기 소이 프로테인 자체가 아까 지방, 대두유를 착유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SPI라든지 분리대두 단백, 아니면 농축대두 단백, 아니면 TSP라고 해서 그 대체육 들어가는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콩단백질하고 밀단백질 요게 거의 대부분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근데 사실은 요게 다 부산물 소재에서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거는 완두 단백질이 많이 성장을 해서요. 생산량이 많고 그 외에 쌀 단백질, 감자 단백질, 카놀라 단백질이 있는데 이건 다 모두 다 이제 부산물에서 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요. 원래는 동물성 단백질, 아직도 지금 동물성 단백질 시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발달하면서 식물성 단백질의 시장이 커졌고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이제 서브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나왔네요. 메인 핵심으로 왔고요. 그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 중요한 소스는 콩하고 밀입니다. 근데 콩은 이제 대두유 부산물을 추출하고요. 밀 단백질은 전분 부산물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로는 지금 대체육 쪽으로 가서요. 성격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요. 에너지 소비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격의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갖고 환경에 도움을 주는 착한 식품으로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죠.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뭐 등등이 있고요. 대체육 기술 어떻게 만드냐 이걸 여기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 근본을 뭘로 할 거냐. 지금 쓸 수 있는 단백질 근본은 밀단백과 콩단백밖에 없습니다. 뭐 감자단백 쓴다, 완두단백 쓴다, 뭐 쌀단백 쓴다 하는데 그거는 부원료로 써요. 결착제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주원료는 밀단백과 콩단백인데요. 이런 것들로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러니까 기술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맛을 내려면 유지, 지방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우유가수 분해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유지의 식감을 내고요, 맛을 내고 유지대체 전분을 사용해서 크림화 시켜서 유지의 맛을 냅니다. 그 외에 시즈닝 뭐 이런 것들 개발돼서 전체적으로 대체육 기술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이제 요 단백질 근본을 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이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대체육 기술은 시장은 발전할지 몰라도 국내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은 이제 적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 이유입니다. 단백질 추출 기술은요, 처음에는 아까 단백질 추출할 적에는 콩을 기름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칼리 처리를 해서 단백질을 추출해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되지 않은 이유도 그런 좀 환경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알칼리가 한 pH 9 정도로 되는 걸 추출하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입자 사이즈를 굉장히 떨어뜨려 갖고요. 수가 10미크론 이하 정도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단백질하고 전분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블로우로 불어가지고 따로 분리를 받게 되면은 용매도 쓰지 않고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그 단백질 추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년 한 10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매년 한 번 정도 유럽에서 이 단백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생산 설비를 만들 것이냐로 글로벌 포럼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핵심 그 이슈는 사료로 들어가는 단백질 근본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정제를 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부산물은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쌀입니다. 그래서 미강하고 왕견인데요. 대부분은 퇴비나 가축 사료 뭐 해갖고 거의 사용되는 사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료와 이용하고 식품 이용해서 한 10%만 미강을 이용해도요 966억 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쌀에서 왕겨를 내고 현미를 하고 뭐 전분하고 뭐 현미유라든지 기능성 소재, 탈지비강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이걸 좀 재정해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모두 생산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클러스터화돼서요. 핵심에는 쌀을 가지고 이거를 소재화 시켜줄 수 있는 핵심 플랜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밀로 따지면은 그 제분 공장이 되겠고요. 뭐 쌀은 이제 대응하려면은 R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다니다가 이 부산물 사업을 하려고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이 RPC에서 일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농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서 뭐 농협 RPC에서 하고 있는 게 도전기에 선별기해서요. 이걸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쇠미 쪽에 일하고요. 그리고 쌀론, 그리고 미강 이쪽에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거 마스터 플랜이 있으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RPC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소재들을 생산하는 리파이너리 공장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산물을 활용할 적에 이거는 수율과 추출 기술을 감안해서 수익성을 따져봤는데 만약에 10만 톤 정도의 조국을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 부산물 처리를 통해서 약 226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현재는 한 7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가가치 소재를 더 만드는 기술을 적용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쌀 소재 활용인데요. 단순하게 미강, 쌀 겨 부분을 활용해서 밀가루 대신 섞어서 하는 사례가 외국에는 있고요. 그리고 기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름은 옛날에 많았습니다만 뭐 유지 시장이 저가로 많이 개편되면서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2012년도에는 잠깐 외국에서 이제 현미유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정제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격 때문에 많이 줄어서요. 거의 현미유 생산은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뭐 제조 공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면은 1단계하고 2단계 있는데 1단계에서는 용매 추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방폭시설, 방진시설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민간 기업에서 이거를 다 영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쌀 단백질인데요. 쌀 단백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미에서 나온 단백질하고요. 미강에서 나온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쌀 단백질은 백미에서 나온 단백질인데요. 이거는 불용성의 특징이고요. 아미노산가 65 정도로서 원래는 이제 100이 퍼펙트한데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소화흡수율이 높고요. 가장 장점이 모유하고 95% 이상 유사한 단백질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단가가 높고요. 미간 단백질은 예전에 이제 CJ에서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겨를 이용한 소재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왕겨 실리카가 개발됐고요. 해외에서는
그 실리카를 제외하고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식이섬유 소재가 개발돼서 FDA 승인 글라스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뭐 만드는 공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셀룰로스하고요, 리그닌,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하게 되면은 요 부산물로서 실리카가 나옵니다. 원래 실리카는 벼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왕겨본에 많이 들어 있고요. 이유는 벼를 이렇게 빳빳하게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왕겨 실리카는 다공성 구조를 갖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태워가지고 하는, 탄화시켜서 하는 공정이 개발됐습니다만, 사실은 탄화시키게 되면 이용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이것보다는 식이섬유화해서 가는 편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썬옵타라고 하는 글로벌 식이섬유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뭐 여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귀리 겨 부분, 밀의 겨 부분, 아니면은 그 오렌지의 그 껍질에 있는 섬유질 부분을 다 그 식이섬유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2013년도에 그 쌀에서도, 왕겨에서도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FDA 등록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업화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왕겨가 식용 부위가 아닌 것으로 정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되고요. 외국은 왕겨가 식용 부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안티케이킹 에이전트라고 하는 뭐 특별한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플레이버 캐리어로서 고부가 소재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식품 부산물은요, 크게 얘기하면은 바이오 이제 에너지라든지 열 공급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왼쪽도 굉장히 부가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팩틴, 폴리페놀 이런 쪽들이 공급되는 소재가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나노파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의 바이오매스 이용률을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참고로서는 이제 제지 부산물, 아까 자일리톨 만드는 부산물이 흑액이라고 있는데요. 색깔 보시면 굉장히 까맣습니다. 근데 이거를 식품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알고 나면은 좀 찝찝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섬유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지 회사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한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폐기의 원칙이었고요. 이거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뭐 법 위반이 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5년 7월 29일 날 이제 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식품화할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 유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비지 활용 사례를 참고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의 비지는요, 식품 리사이클법이 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2006년 6월 달에 제정 반포가 됐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는 어떻게 이용할 건지 원칙을 세워서 정부에 보고하고 사업 폐기물 줄이는 거를 이제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거를 뭐 시행하고 관리하고 이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까지 부산물 재활용 목표가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 95%. 외식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주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것도 재활용을 합니다. 50%까지.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잔반 급여가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법규들이 제정이 돼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걸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업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 기업을 좀 유도를 해가지고요. 합리적인 규제하고 그리고 장려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이 그린바이 부산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뭐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하고 관련 시스템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쪽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제가 그리는 이제 미래 농업인데요. 여기 다 주변이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런 그 바이오, 케미컬 팩토리가 리파이너리 팩토리가 있어서 소재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